네, 16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외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대표 어제 인천 강화에 이어서 오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를 지원하는데 야당과는 다르게 여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보궐선거도 이게 판이 커지면 정권 심판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당의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잘못된 캠페인 전략으로 해가지고 판이 커졌잖아요. 물론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판을 원래 지방선거 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군데잖아요. 부산 금정구하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 영광인데 그중에 세 군데가 거대 양당의 지역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 재보선이기도 하고 판을 키울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적절하게 조용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판을 키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선거 전략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판을 키우지 않고 또 조용하게 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선거는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뭐 거의 연일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낮고요. 물론 최근에 일정 반등된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20%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동돼서 국민의힘도 사실 고전하고 있죠. 이제 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의 연장전처럼 진행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첫 선거란 거는 또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신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지만 말씀한 대로 이 지역들은 국민의힘의 텃밭입니다. 금정구도 그렇고 강화 군수도 그렇고요. 이기는 게 본전이고 졌을 경우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것이 뭐 당연히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최근에 국민의힘 내 지도부 내에서 어떤 갈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론이 확산될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지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로키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 않나 봅니다. 네, 일단은 금정구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민주당과 또 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혁신당 후보에게 사퇴를 제안하면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혁신당에서 무례한 발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일단 투표 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 뭐 조심스럽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출마해서 할 경우에 사실은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단일화할 경우엔 충분히 뭐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능성을 보면 양당이 끝까지 팽팽하게 뭐 갈등하면서 단일화의 신경전을 벌이겠지만 결국에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호남에서는 각자 경쟁하는 구도고 금정구에서는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은 양당이 공히 인정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의 기반을 가진 조국 혁신당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또 민주당 역시 이 지역의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게 당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와 완전 이런 이 대립 국면에서 일야당의 힘을 실어야 된다는 여론을 또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여러 지금의 어떤 정치 지형상 옳게 맞다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결국 뭐 충분히 단일화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뭐 본선 전에 단일화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분명히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민주당 입장이 하고 싶겠죠. 뭐 당연히 그럴 건데 이게 이제 그 단일화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확실히 이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보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아요. 대개 4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기반의 강력한 기반을 가진 정당이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검정구에서 그렇게 기반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보통 그 재보선에서 선거구에 대한 후보를 양보할 경우에는요, 예.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양당이 협력할 여지가 있거나 그걸 필요로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예전에 창원 성산이나 이런 데서 정의당과 단일화를 한다든가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은 둘 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동진 전략의 일환으로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삐끗하면 대한정당으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계산이 조금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보면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 10월 7일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지 분위기를 좀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10월 보여요. 7일 전이면 정말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니 재보선입니다만 이 여야 모두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에 처음 치르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결과에 따라서 각 당의 대표들에게는 정치적 입지에 분명히 좀 영향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오늘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전남 영광 곡성의 선거하고 강화도 군수 선거를 놓고서 아마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정당의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로까지 연결되기에는 조금 너무 판이 작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 두 군데 하고 부산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재보선의 의미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런 측면도 있고, 강화 군수 선거가 이제 수도권 인천시 강화군이니까 예. 수도권 선거가 되는 셈인데, 여기를 선거 결과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2002년 이후에 한나라당이라든가 새누리당이라든가 네.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3번 당선됐어요. 그리고 4번이 무소속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강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의 성패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선거도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하고의 구도가 제일 강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구도라면 큰 타격은 받을 것 같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네. 오히려 전남에서 말입니다. 전남의 곡성 영광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잖아요. 예. 여기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약진한다면, 보니까 조국 대표가 한 달 살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약진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그 바로미터란 측면에서 어떤 오히려 더 큰 의미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봅니다. 일단 리더십까지 흔들기에는 판이 좀 작긴 하지만 네. 전남 곡성 영광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 그 호남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한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찾아서 지지 유세를 하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조국혁신당이 둘 중에 하나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호남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 또 향후 지방선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경고,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선거라는 것이 워낙 소규모 선거고, 지방선거의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그 결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평가와 비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금정구청장이라든가 강화군수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거기 강화군수 같은 경우 무소속이 당선된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대부분 다 지금의 국민의힘 성향 후보들이 경선에 불복해서 나간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겨야 될 곳인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 선거 자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로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건 맞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 상황을 볼 때는 그걸 빌미로 해서 어쨌든 63%의 당내 지지를 얻고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보여달라는 건데, 그 첫
시험대가 이 보궐선거였다면 그 선거에서 당연히 이길 선거를 졌다 하면 그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사실은 지금 뭐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이걸 비율해서 뭔가의 어떤 지도체를 흔들려는 뭐 이런 조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선거 결과 의미에 대한 분석은 두 분 다 약간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두고요.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지겠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자들 불러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전략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국감이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일간 이루어져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온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요 정당들이 각 당 차원의 그 국감 전략을, 국정감사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상대 정당의 약한 고리를 두드리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뭐 의혹이나 리스크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뭐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예. 당연히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가들의 뭐 비리 의혹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각 상임위별로 반복적으로 이거를 19일 동안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 법사위, 과방위, 국토위, 뭐 행안위 할 것 없이 다 준비해 들어갔으니까요. 아마 정인 채택의 뭐 문제, 대상이 누가 되느냐,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서 상임위에서 파행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예, 각자 서로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뭐 증인 및 참고인 한 100명 정도가 검토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가 행정부, 국가기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묻고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증인들은 현 정부와 관련돼 있어서 뭐 관저 공사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 지금 행정부 운영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이 감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인 건 분명합니다. 뭐 특히 관저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건데 거기에 계약도 불분명하고 실제 뭐 공사 기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회가 밝혀야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지금 그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21g 대표라든가 아니 저 유동규 씨라든가 문다혜 씨 이런 분들이요. 지금 검찰이 수사가 부족합니까? 공정하게 수사를 안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양문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과도한 수사고 검찰권이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행사되고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만큼 수사가 샅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국회에 불러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 공방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뭐 해태하고 실제 정치 공방의 공세로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 증인 채택 요구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좀 감정 섞인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어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의 비판적 발언을 두고 원내대표 측이 해당 행위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신지호 부총장이 뭐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25일 날 만찬을 뭐 이게 무슨 사교 파티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출연자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강성 유튜버들이 무슨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는 뭐 아주 익숙한 풍경인데 지금 신지호 부총장은 당의 당직을 그것도 중요 당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이런 분이 일반 유튜브와 같은 어법으로 그런 메시지를 정제되지 않은 걸 낸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당의 원내대표를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내대표를 물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 채널이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뭐 모른 채 하고 침묵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당 차원의 무슨 뭐 소명이라든가 예. 내부 조사나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참 문제인 게 국민들한테도 죄송한 게 지금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잘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도 언론을 통해서 핑퐁 게임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국민들 앞에 죄송한 건데 제대로 된 소통 채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근들은 말조심을 하고요.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소통 채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 말 한마디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지호 부총장의 이 사례는 매우 잘못됐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부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익히 알고 있고 사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까지 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당내 소통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하신 분들 다 지도부 아닙니까? 그 일주일에 3번 이상 최고위를 통해서 매일 만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수도 없이 마련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 발언이라든가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죠. 이런 걸 보면 대통령실,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내부가 서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는 최소한의 합의된 원칙도 없이 서로의 어떤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정부 여당을 어떻게 믿고 저 국정을 맡겨야 되냐. 이런 한숨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인데요.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습니다. 소폭 올라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23%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습니다. 68%. 자, 반등의 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 한국갤럽이 조사한 시점을 보니까 24일에서 26일이에요. 그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신 게 22일이니까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관련 순방 관련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만큼의 시간이 됐고 바로 뒤에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서 24조 원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된 그 외교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에 불러서 만찬을 한 건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시점으로 보면 26일까지지만 25일 날 저녁에 했기 때문에 만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 부분들은 조사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시점상. 그리고 내용도 보면 긍정평가가 외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의대 정원 확대고 네 번째인가가 원전이 나와요. 원전과 외교를 합치면 거의 약 3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코 원전의 성과로 보는 게 맞고요. 부정평가는 의대 정원하고 뭐 소통이나 물가, 경제 이런 문제들인데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 민심이 반영된 걸로 본다면 역시 내치 문제에서 경제나 뭐 금리나 뭐 물가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제가 이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전 성과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만찬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은 또 의대 정원이 많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세상 반등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반등이라고 애써 분석하면서 이 평가를 한다면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전체 다른 조사에서 보면 하락 추세가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국정 운영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책임 있는 어떤 태도와 입장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최저치를 찍었다가 다시 3% 정도 올랐고 그것도 이 70대 지지층이 견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위기 결집이거든요. 최저치 또 10%대로 떨어질 경우에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 완전히 생실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지 뭔가를 잘했다는 평가가 3%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이 조사에 반등이라고 고무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